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6월 21일 시행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보건직에서 보건행정을 해설 및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을 이미 풀이를 했는데 비슷하게 난이도 역시 보건행정도 중하 정도라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공중보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까다로운 법령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었고요. 공중보건이 약간 분포도가 좀 편차가 심했다. 너무 역학과 감염병 문제가 팔문항이나 되고 너무 좀 문제가 고르지 않게 분포도를 유지하는 반면 그나마 보건행정은 그래도 골고루 나온 편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랬듯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서 늘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꼭 나오는 게 진료비 지불제도, 그 다음에 사회보장, 의료보장 문제에서는 항상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사회보장 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례적이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출제 범위와 또 여기 적중 현황도 제가 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적중 현황은 또 제가 강의 장면 캡처한 거를 문제풀이하면서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문항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이 출제가 됐어요. 만족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보건행정 조직과 조직이론, 조직의 변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3번 문항은 공적 보건행정 조직과 병원에 대한 문제, 4번 문항 보건행정 조직과 조직이론, 그 다음에 5번 문항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빠지지 않죠. 건강보험 문제는 나왔고요. 6번 문제 보건행정 조직과 조직이론, 보건인사행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7번 문항은 사회보장과 또 의료보장,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8번 보건의료정책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 조직과 조직이론, 조직의 변동에 대한 문제가 9번 문항으로 나왔고요. 10번 문항 공적 보건행정 조직과 병원, 11번 문항은 보건행정 조직과 조직이론, 그 다음에 12번 문항은 역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건강보험제도가 또 나왔고요. 13번 문항은 보건행정 조직과 조직이론, 보건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14번 문항 또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그 다음에 15번 문항은 공적 보건행정 조직과 병원, 병원과 병원행정에 대한 문제, 16번 문항은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의 건강의 정의. 이번에도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나왔어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거의 경연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17번 문항은 보건의료정책, 의료의 질평가. 역시 빠지지 않는 돈합에 대한 문제가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보건기획, 18번 문항은 보건기획과 보건의료정책, 특히 보건기획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19번 문항은 재무행정과 보건경제 문제가 나왔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번 문항은 공적 보건행정 조직과 병원에 대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종합하자면 출제 분포도를 보자면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 보건행정의 가치, 보건행정의 가치 여러분들 알죠? 형평성, 능률성, 대응성, 민주성 우리 막 배웠던 거, 외웠던 거 그런 문제 나왔고 건강 모형 문제. 그래서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보건의료 정책 2문항, 기획 1문항. 기획 문제가 원래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문항 정도가 나왔어요. 보건행정 조직과 조직이론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봤더니 조직 원리, 스왓은 매년 나와요.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여러분들 보건직뿐만이 아니라 우리 간호직렬에도 스왓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나오면 땡큐긴 해요. 쉬우니까, 쉽게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스왓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나왔고. 동기부여, 리더십, 인사행정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5문항. 그리고 공적 보건행정 조직과 병원 3문항,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5문항이나 나왔고요. 재무행정과 보건경제 2문항. 네, 이번에 특징적인 거는 자, 우리 공중보건에도 보건행정 문제가 이번에 4문항이나 나왔는데 보통 보건행정에도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들이 1문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나오지 않았어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도 분포도는 비교적 고르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례적인 게 없다. 뭐 이변이 없었다. 그냥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네, 출제가 됐다라고 종합평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문제 풀기 전에 공중보건처럼 보건행정도 제가 이 문제에 해당되는 적중 현황에 대한 강의 장면을 캡처를 해서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가 이제 출제됐으니까 다음엔 안 나오겠지가 아니에요. 매번 출제됐던 문제들은 또 기출되고 또 기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그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미 다 시험이 끝나서 합격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이 많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앞으로 시험을 예비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캡처본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몇 강 몇 분인지는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거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보건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은, 자, 여러분들 우리 정책결정 모형 문제가 1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했죠. 여기 보시면 결정자의 개인적 심리적 차원에 치중하여,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관적으로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치중하여 정책을 설명하자 했고, 현실적으로 완전한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요게 키포인트지. 제한된 합리성. 합리 모형은 뭐예요? 경제적 합리성. 인간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믿는, 잘난 척하는 모형이고요. 만족 모형은, 자, 어떻게 인간이 전지전능할 수가 있어?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이런 제한된 합리성을 주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대안을 동시에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표적인 몇 개의 대안만 탐색을 해서 항상 타협안을 선택을 하죠. 최저안보다는 뭐예요? 만족 모형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만족 모형, 제한된 합리성 하면서 주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 추구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기 판서연이 이것만 나와 있지만 여기 아마 조금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칠판이 꽉 찰 거예요. 모든 모형을 다 필기를 했으니까. 그럼 다른 모형도 한번 볼까요? 점증 모형은 뭐예요? 점증 모형은 정치적 다원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유지되어 온 기존의 정치 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소폭 향상에만 만족을 해요. 그래서 막 크게 변하려고 하지 않아. 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 그런 모형이 점증 모형이야. 호남 모형은 만들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야. 최종 모형도 그렇고. 하지만 흐지부지 둘 다 좀 그런 단점이 있죠. 호남 모형은 기존이 아니라 기본적인 결정 또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대한 결정은 합리 모형을 채택하고,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은 뭐예요? 점증 모형을 채택하는 두 가지를 융합한 형태의 모형이죠. 잘하고자 한 거겠죠. 하지만 결과는 용두사미. 최종 모형은 뭐예요? 얘는 합리 모형. 이거는 양적 모형이고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죠. 합리 플러스 초합리, 합리를 넘어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초합리적인 직관 또는 판단, 창의성, 이런 어떤 질적 모형을 융합한 모형이 최종 모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만족 모형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스왓이에요. 그 문제의 스왓. 이 스왓은 너무 여러 번 설명해서 제가 캡처도 안 했어.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볼게요. 내부적인 요소가 S와 W, 외부적인 요소가 opportunity O와 threat T. 요거죠. 요거 먼저 알고. 보건의료 조직이 조직의 강점. 조직의 강점이면은 S네. 그치? 기회면은 뭐예요? 외부적인 요소의 O에 해당이 되겠죠. 결합해서 사업 구조나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대한대. 그럼 뭐예요? SO 전략이죠. 이거 공격적 전략. WO는 뭐예요? 위크니스를 오퍼튜니티로 방향 전환.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구조 조정, 조직 혁신 이런 것들 해당이 되겠고, WT는 네, 피하는 게 상책이죠. 방어 전략, 회피 전략. 그래서 뭐예요? 뭐 축소, 폐지, 철수 이런 전략들이죠. ST 전략은 다양화 또는 다각화 전략. 대표적으로 신사업이라든가 신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SO 전략. 아이고 캡처를 했네요. 네.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캡처 안 한 문제들도 있어요.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날 요거 제가 표 그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의료법 시행 규칙상 뭐 법규 문제라고 할 것도 아닌 굉장히 단답형의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사실은 틀리는 학생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도외시 했다면. 근데 이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자, 볼게요. 의료법 시행규칙상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자는 뭐겠어요? 노인성 환자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입원이 가능한 환자는 일단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그리고 외과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는 자. 이거 맨날 필기해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정답은 4번입니다.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감염병 환자, 망상 환자 모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제가 요양병원에 가능한, 입원이 가능한 사람들 이러면서 맨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원리는 자, 우리 조직의 원리가 뭐뭐 있어? 전문화의 원리는 우리가 분업화의 원리죠. 일단 봅시다. 계층제 원리, 부서 편성의 원리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왔어요. 조정, 통합의 원리. 분업화의 원리 때문에 할거주의가 생기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를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행동을 통일한다. 이게 조정의 원리잖아. 플러스 목표의 원리.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조직은. 그 다음에 통솔 범위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권한, 책임, 일치의 원리. 네, 요게 더 추가가 되죠. 통솔 범위는 뭐예요? 통솔 범위 굉장히 중요하지. 서로 상반관계, 모아, 계층제 조직, 계층화 원리와 상반관계다. 왜? 통솔 범위가 넓을수록 계층 수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상관이 적절하게 거느릴 수 있는 부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정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 상관의 역량이라든가 부하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그쵸? 이게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는 뭐예요? 반드시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휘받아야 된다. 이거죠. 두 개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권한과 책임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게 권한 책임의 일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는 피라미드 구조. 지극히 계층적인 구조예요. 이런 계층적 구조라고 하죠. 고전적 조직 이론에 많이 사용되는 관료제 이론에서 특히 좋아하는 구조죠. 네, 피라미드식의 상이하달 방식의 계층 구조. 구성원들의 직무를 수직적으로 등급화하여 상위 등급자가 하위 등급자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명령 체계가 형성이 되는 이게 뭘까? 바로 계층제 원리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무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한 피라미드 구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필기해 드렸었잖아. 여러분들 필기량 많다고 약간 불편해하신 분들도 계신데 필기한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권한과 책임, 여기 계층제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명령 체계가 형성이 되고 명령 지휘 체계가 확립하는 피라미드 직제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거죠, 이번 시험에. 자, 그래서 글씨 조금 못 썼지만 어쨌든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글씨를 못 알아볼까봐 제가 맨날 말로 얘기하면서 필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자기 합리화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못 쓰는 글씨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더 많이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좀 바람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층화의 원리도 여러분들 쉽게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했었으니까. 자, 5번 볼게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했지? 자, 우리 심평원은 돈을 안 만져요. 적정성 평가, 심사 이런 것만 하지 돈과 관련된 거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공단이 하죠. 그쵸? 자, 볼게요. 의료시설 운영 공단이죠.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누가 해? 갑자기 왜 인증이 나왔을까?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죠.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위탁을 하죠. 어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다 위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아니고 아니야. 이거 공단이 하잖아. 정답은 4번이죠.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이것도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봤더니 보건행정 만점 맞았던 학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심평원의 기능, 요양급여 심사, 요양급여 비용, 적정성 평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인사행정 제도는 공직 채용에 대한 기회균등,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직 임용 시 당파성을 떠나 계파를 떠나서 개인의 자격과 능력주의야.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뭐겠어? 실적주의죠. 뭐. 그쵸? 정답은 1번. 그럼 역관주의가 어땠어요? 민주정치, 정당정치 발전에는 기여했지만 너무 부정부패 많고 행정낭비 많고 공직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냈어. 뭐에 따라? 사람 수에 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갖다 위인설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없고 당파성이 심하니까. 그렇죠? 우리 정당이 최고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전리품처럼 공직을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능력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코드 인사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던 게 만연했던 게 역관주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비합리성에 대해서 비판으로 나타난 게 실적주의야.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 기회 균등 이런 것들을 표방했던 인사행정 제도고 또 하나 직업 공무원제 수립에 도움을 줬죠. 자, 우리 인사행정제도의 뭐와 유사해요? 계급제가 아닌 직위분류제와 유사하죠. 그래서 굉장히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임용을 하죠. 왜? 기회균등.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다 임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류제와 유사하다. 이게 바로 실적주의죠. 역관주의와 굉장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펜들턴법 아시죠? 그 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제 실적주의가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굉장히 공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실적주의도 단점은 있었어. 너무 관료적이고 너무 비인간적이야. 네, 너무 수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짜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대표관료제죠. 대표관료제는 뭐예요? 사회에서 소외되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 할당제, 여성 고용 의무제, 뭐 비례 할당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비인간화 이런 것들 또는 뭐 관료제적인 거 이런 것들 조금 타파하고자 생겨난 임용제가 바로 인사행정제도가 대표관료제라고 볼 수가 있고, 정실주의랑 역관주의는 항상 짝지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미국, 얘는 영국이야. 근데 얘는 정당에 충성을 하는데 얘는 사람, 국왕에 충성을 하죠. 영국은 아직도 국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실주의와 역관주의에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 정실주의와 역관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역관주의는 전혀 신분 보장이 안 되는데 왕은 아직도 있잖아요. 영국에. 정실주의는 신분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긴 하죠. 만약에 지역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도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를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정답은 1번 실적주의입니다. 인사행정제도도 제가 시대에 따라서 시대순으로 필기 엄청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적주의, 뭐 역관주의 비판, 펜들탑범 제정 이유로 나타나고 정치행정 이원화,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행정의 효율성 뭐 이런 거 단점도 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실적주의로 하시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자, 진료비지불제도예요. 아이고, 진료비지불제도도 어찌나 쉽던지.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신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을 유도한다. 과잉 진료로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고 예방보다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네, 요 세 개는 다 사전지불 보상제도. 그쵸? 얘만 사후 지불 보상제도로 진료비가 상승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이것도 뭐 너무너무 얘기 많이 했던 부분. 자, 8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 네, 이것도 너무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캡처도 안 했는데 너무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이겠죠. 이거와 의료급여. 그쵸? 예, 해당이 되고, 얘는 사회보험이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5대 보험이죠, 이제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사회 서비스가 있죠. 네, 요렇게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의 종류는, 네, 예산 변경의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 사유 없이 집행할 수 없어. 국회를, 요게 되게 중요해. 자,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된 후야.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건 뭘까? 의결을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제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장 꽝 받았다는 얘기야. 요즘에 지금 추경 형성하느라고 막 국회에서 바쁘잖아요. 예결위에서. 자, 추경을 하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남북 문제라든가 또는 뭐 전시 상황, 대량 실업, 사회 또는 자연적 재난, 기타 등등 이런 아주 급박한 사항이 아주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의결 받은 다음에 변경을 해.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항목도 부활이 가능해. 그게 바로 추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자, 얘네는 뭐예요? 추경은 예산 성립 시 분류. 얘는 예산 불성립 시 분류. 얘는 예산 성립 시기예요. 시기에 따른 분류예요. 언제 예산이 성립되느냐. 얘는 불성립됐을 때 어떻게 의결 받느냐. 잠정 예산은 뭐예요? 수개월, 가예산은 한 달분, 준예산은 안 받죠. 의결 예외죠.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에. 그래서 분류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 시기에 따른 분류는 뭐예요? 추경이 있고 의결 전에 수정하는 수정 예산.
원래대로 루틴으로 하는 본예산, 당초예산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설명 여러 번 했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회계 형태에 따른 분류,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고 예산 성립 시기에 따라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이 있고 예산 불성립에 따른 분류가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이 있다라고 설명 여러 번 얘기했고 특히 추가 경정 예산은 의결 후 변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의 가치 중 형평성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네, 보건행정의 가치 뭐예요? 형평성, 능률성, 효과성, 접근성, 대응성, 민주성, 합리성, 공익성, 책임성, 합법성이야. 이거 다 외웠을 거야. 그쵸? 민주성이 바로 참여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특히 효과성 묻는 문제, 대응성 묻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효과성은 뭐예요? 뭐, 우리가 항상 그 효과성 하면은 목표 달성 정도,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같은 그런 뭐 결과를 바라는 그런 상태? 뭐 이런 걸로 약간 구어체적으로 나와져 있고 대응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민의 요구에 굉장히 중요한 게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뭐 이런 게 대응성이잖아요. 그렇죠? 접근성, 형평성, 능률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한지 이런 거. 그렇죠? 합리적이어야 되고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합법적이어야 돼. 그리고 주민이 참여해야 돼. 이게 바로 보건행정의 가치예요. 그러면 자 볼까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민주성의 참여성. 최소의 비용 노력 시간으로 최대 성과를 얻어야 된다.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라고도 하죠. 정책 수혜자의 요구 및 기대와 환경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 뭐예요? 대응성.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부자인 사람한테 재난지원금 주는 거는 사실은 형평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균등하다, 평등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형평성은.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평성인데 이게 바로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으면 정답은 4번이고요. 네, 너무너무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효과성도 설명을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 대응성, 주민 요구에 대응해 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민주성 뭐 이러면서 설명을 다 보건행정의 가치, 이념,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동기부여 이론이죠. 허츠버그. 내용 이론일까 과정 이론일까? 내용 이론이죠. 자, 여러분들 내용 이론은 뭐예요? what이에요. what. 뭐야? 무엇이 동기부여를 시키느냐? 과정 이론은 뭐예요? 과정 이론은 how예요.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과정 이론이 조금 더 적죠. 내용 이론보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정 이론은 뭐가 있어요? 브롬의 기대 이론.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요 정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허츠버그의 동기부여 이론은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그러니까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서로 별개다라는 거야. 불만족 요인이 충족됐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동기 요인과 불만족 요인, 위생 요인이죠. 그거 두 개를 각각 구분해서 제가 되게 많이 적어드렸었어요. 지위, 임금, 작업 조건 다 물리적 작업 조건, 정책, 안전, 임금. 이게 없으면 직장을 못 다녀. 이게 바로 위생 요인이에요. 근데 이게 만족됐다고 해서 그냥 직장 다닐 뿐이지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만족 요인, 동기 요인이 충족되면 말 그대로 동기가 부여된다. 그건 뭐예요? 성취감이죠. 성취감, 뭐 보람, 승진, 인정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명나게 직장 다니고 싶게 만드는 요인들. 이게 바로 허츠버그의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되죠.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 많이 했어. 짜자잔 여기 나오네. 성취감. 그쵸? 만족감, 승진, 보람 이런 거, 안정감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 요인이다. 그리고 위생 요인, 정책, 감독, 보수, 인간관계,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이다. 이거 다 필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 유형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하들로부터 노력을 얻어내는 대가로. 자, 이거 지금 리더십 이론 중에 뭘까? 대가라는 말이 나와요. 대가라는 거는 거래를 한다는 얘기겠죠. 특히 또 교환 관계래. 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거래적 리더십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거래적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즉시 보상, 가시적 보상, 물질적 보상이에요. 그쵸? 현상 유지, 해답을 알려주고 이거예요. 그것과 반대로 변혁적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현상 유지보다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해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딱 눈에 보이는 보상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비가시적인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장기적인 안목에 이런 것들이 바로 변혁적, 혁신적 리더십이죠.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나와서. 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맨날 얘기하면서 여기 즉시 보상, 물질적 보상, 가시적 보상, 보상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었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건강보험의 진료비 본인 부담 제도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맨날 표 그려서 얘기를 했죠. 한번 볼까요? 자, 보험자가 의료 서비스 건당 일정액, 정액이죠. 부담하고 의료 이용자가 환자겠죠. 나머지 전액을 부담하는 거.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 나머지를 누가 낼 것이냐, 초과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를 구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나시죠? 맨날 그림 그렸던 거. 자, 여기 보험자, 그 다음에 환자, 이용자겠죠? 그리고 정액을 내느냐, 나머지를 정액, 수혜제, 그리고 정액, 부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자, 정액 수혜제는 보험자가 뭘 낼까? 정액을 내줘요. 그럼 환자는 어때? 나머지만 내면 돼. 그래서 뭘 수혜받은 거야? 정액을 수혜받은 거야, 환자 입장에서. 정액 부담제는 환자 입장에서 뭐예요? 정액을 부담한 거야, 환자가. 그래서 환자가 정액을 내고 보험자는 나머지를 내겠죠. 이거예요. 여기 나머지란 말 나왔으니까 뭐예요? 보험자가 정액을 낸대. 그럼 뭐 정액 수혜제겠지. 정답은 3번이에요. 급여 상한제, 제한제라는 말은 없고요. 급여 상한제라는 말은 있죠. 정률 부담제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정률제로 내죠. 그쵸? 네. 자, 초과는 뭐예요? 초과도 한번 해볼까? 초과는 초과 비용을 누가 내느냐야. 그쵸? 그래서 보험자, 환자, 급여 상한제, 정액, 공제제, 일정 비용 공제제라고도 합니다. 정액 공제제가 아니라 비용 공제제, 일정 비용 공제제. 자, 초과 비용을 환자가 내는 게 바로 급여 상환제예요. 초과. 그럼 보험자는 일정 비용, 정액만 내면 돼. 비용 공제제는 비용을 공제받았어. 환자가 정액을 내고요. 보험자가
네, 초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상한제는 중요한 게 환자가 초과를 낸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를 누가 내느냐, 초과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액 그 제도가 진료비 본인 부담 제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맨날 표 그려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엄청 많이 문제 풀면서도 그렇고 모의고사 풀면서도 그렇고 기본 이론 때도 그렇고 설명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예, 나머지를 누가 내느냐, 초과 비용을 누가 내느냐. 그래서 정액 수혜제, 환자가 나머지, 보험자가 정액. 정액 부담제, 환자가 정액, 보험자가 나머지. 초과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급여 상한제는 초과를 환자가 내고 정액은 보험자, 일정 비용 공제제는 환자가 정액 내고 보험자가 초과를 낸다 라고 설명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죠. 이것도 다 맞추셨죠, 여러분들? 자, 14번 볼게요. 국민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아닌 것은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 네, 억제할 수 있겠죠. 본인 부담률 높으면 아무래도 병원 덜 가게 되니까.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면은 예방이 훨씬 돈이 덜 들잖아. 그치? 고가 의료 장비를 도입을 좀 억제해. 그건 당연히 덜 들겠죠. 그런데 사전 보상보다 사후 보상이 바로 대표적인 행위별 수가제인데 행위별 수가제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 진료비가.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린 거죠. 너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자, 15번 볼게요.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네, 이것도 너무너무 여러 번 얘기했어. 의료인의 권리와 안전이 아니라 뭐예요? 환자죠.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향상 활동 다 맞죠? 플러스 환자 만족도를 더 넣으면 되겠죠? 네. 이것도 너무너무 제가 칠판에 판서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틀리는 건 1번이고. 맨날 적어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이번에 너무 맥 빠지게 쉽게 나오긴 했지만, 그치? 너무 쉽게 나왔어.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 실수로 또 틀렸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다 맞았겠지 뭐. 그래서 요 5가지 맨날 제가 필기해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건강 개념에 관한 모형은 자, 결정 요인, 즉 구성 요소를 봐야 돼. 여기 봤더니 숙주 요인 1, 외부 환경 요인 2, 개인 행태 요인 3. 3가지의 결정 요인을 갖고 있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죠. 자, 총체적 모형은 뭐예요? 전인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얘는 개인의 생활 습관이 50%, 환경 20%, 인체 생리 20%, 보건의료 체계, 포괄적 의료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10%. 이게 바로 총체적 모형이고 생태학적 모형은 전염병을 설명하기에는 좋죠.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은 질병이 발생하는 3요소가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숙주, 환경, 병인. 이게 구성 요소 또는 결정 요인이죠. 생의학적 모형은 굉장히 옛날 모형으로서 굉장히 병리학적이고 해부학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숙주, 구성 요소가 병인이에요. 또는 병원체. 생의학적 모형은 뭐예요? 특정 병인론, 단일 병인론이에요. 그리고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분리돼 있다. 데카르트 철학이 묻어있는. 그래서 의사는 전문가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는 전문가 중심의 의료가 시행되었던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에서는 이게 막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보다 환경적인 것보다 어떤 질병, 특정 원인의 질병에 굉장히 치중을 하죠. 그래서 얻은 성과도 꽤 있어. 기여한 바도. 인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나면은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했어. 부품 갈아 끼면 된다. 그게 뭐야? 장기 이식 또는 항생제의 개발, 발전 이런 거에 기여를 해서 생명 연장에는 굉장히 많이 기여한 바가 있죠. 이게 바로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바로 이거죠. 숙주, 외부 환경, 개인 행태.
생태학적 모형이 너무 전염병만 설명하고 만성질환에 대해서 역부족이었어. 만성질환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짠하고 나타난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 근데 이 사회생태학적 모형 거의 경연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 모형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내년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건강 모형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사회생태학적 모형 해갖고 개인의 행태, 환경 이거 외적 요소다라고 얘기했고 숙주 내적 요소다. 그리고 하위 요소도 다 적어드렸어. 개인 행태, 심리적, 사회적, 행태적 측면, 환경,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 숙주, 유전, 질병, 경험 이런 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17번 도나베디언 나왔으면 도나베디언도 항상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질평가, 의료 질평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총괄적 평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딱 보고 저게 답이라고 여러분들 골라냈어야 돼. 그래서 틀렸고. 자, 의료장비 조사, 물적, 인적 이런 자원의 투입의 적절성은 구조평가죠. 구조적 의료 면허 또는 자격증, 승인제도 뭐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거 구조적 평가 맞아요. 의료 이용도 조사, 과정적 평가 맞습니다. 환자 만족도 또는 서비스 평가 이런 것들은 결과적 평가가 맞아요. 과정적 평가는 의료 이용도 뭐 내외부 평가 또는 임상 진료 지침, 동료 평가, 보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구조적 평가는 면허, 뭐 의료기관 신임제도, 인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구조 또는 뭐 자원의 투입의 적절성 또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격증, 면허, 의료기관 신임,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 평가에 해당이 돼요. 구조적 평가라고 하는 거는 진료가 이 진료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간접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 평가 위에 과정적 평가가 이 직접적인 진료,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적 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결과적 평가에서는 환자의 건강 결과, 사망률, 유병률, 이완율, 뭐 합병증 발생률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 환자가 만족했느냐 또는 뭐 서비스 평가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결과적 평가겠죠. 도나베디언은 뭐 늘 나오니까 도나베디언 또 뭐 마이어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 근데 이번에 마이어스는 안 나왔어요. 의료의 질평가 중에.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네. 도나베디언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잖아요. 도나베디언 양질의 의료. 그래서 구조 접근, 과정 접근, 결과 접근하면서 네, 여기 간접 평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투입 자원, 과정적 평가, 직접 평가다, 진료 행위, 내외부 평가, 임상 진료 지침, 보수 교육, 의료 이용도 조사. 결과적 접근으로는 건강 결과, 이완율, 사망률, 유병률, 의료 서비스 평가, 만족도 평가. 이렇게 정리 항상 해드렸어요. 18번. 다음 해당하는 보건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법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거예요. 혈압 감소치를 측정했대.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적용하고 각 방법의 혈압 감소치를 측정했대요. 건강 결과네. 측정 후 투입한 비용 대비 혈압 하락 정도를 비교했대. 결과죠. 건강 결과. 이건 즉 뭐예요? 목표죠. 그래서 투입 대비 목표 달성도. 자, 투입은 화폐로 측정할 수 있고 결과, 즉 산출물은 화폐로 측정할 수 없다. 라고 한 게 뭐예요? CBA인가요? CEA인가요? CEA죠. 그렇죠? 코스트 이펙트 어널리시스죠. 즉 비용 효과 분석. 투입 대비 뭐예요? 투입 대비 목표 달성 여부. 그래서 산출물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목표가 여러 개는 아니니까. 목표는 항상 하나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볍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CBA, CEA 구분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거 강조했어. 자, CEA에서 효과 분석, 비용 효과 분석에서 뭘 강조했냐면 투입 대비 목표 달성 여부 이거 강조했어요. 그래서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산출이 건강 결과, 이완율, 사망률 이런 것들이다. 결과, 목표 이런 게 산출물이다. 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세이스로우. 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정보가 비대칭하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 제공자야. 의사겠죠. 의사는 전문가야. 전문가는 많이 알고 의료 수요자, 의료 수혜자는 환자는 비전문적이잖아. 의사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시장 경제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정보가 비대칭하면.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돼.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국가가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정보가 서로 너무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균등하지 않는, 비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 정보의 비대칭이죠. 이게 바로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외부 효과는 뭐예요? 맨날 얘기하잖아. 예방 접종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방 접종 한 번 딱 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 확산 효과가 엄청 크죠.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다들 각각의 사회의 어떤 임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가 잘 돌아가잖아. 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외부 효과. 의료가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집약적이에요. 의료는 여러분들 보건의료는 사실 AI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대부분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감성적인 것들이 많죠. 그리고 치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야?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의 불확실성보다는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이 필요해. 치료의 불확실성은 개인차가 되게 심해요. 똑같은 치료를 해도 누구는 죽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낫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때요? 엄격한 전문가가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국가가 면허 관리를 엄격하게 하죠. 그래서 뭐가 생겨? 독점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경제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정답은 2번. 정보의 비대칭. 그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세이의 법칙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의 대리인으로 의료 수요를 유발한다. 근데 선한 대리인 역할을 할까 못할까? 못한다. 우리 문제 풀면서 그 얘기도 많이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의료 수요를 유발하게만 만들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기 보시면 자,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물론 그것도 판서하며 설명을 했지만 제가 찾은 캡처본은 요거예요. 정보 제공자. 정보의 비대칭, 정보 제공자는 국가의 역할이고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세이스로우가 생긴다. 열심히 쓰고 있네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강조하면서 정답은 정보의 비대칭. 자, 20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우리나라의 지역보건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게 약간 여러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기본소를 보면서 물론 판서를 하진 않았지만 기본서를 보면서 제가 줄을 그어 드렸던 내용이야. 자, 볼게요.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특법이죠. 틀렸고 보건소, 보건지소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지역보건법이죠. 틀렸고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에 의하여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이다. 즉 병원 플러스 보건소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 군, 구에 설치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료법? 자, 두 개의 법령에 적용이 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법령 공부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두 개의 법령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야. 지역보건법에도 설치 근거는 해당이 되고 이렇게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다. 이런 내용을 기술한 의료법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맞추셨겠죠? 그래서 지금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을까? 보건소는 읍면동이 아니지. 읍면동 설치하는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지. 그치? 보건소는 시, 군, 구에 한 개씩 설치가 되죠. 추가 설치도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각각의 지방 보건행정 조직을 설명을 되게 많이 했어. 뭐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의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 만성질환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건의료원이 그렇게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다라는 거는 제가 기본 이론서 줄 그으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네, 끝났네요. 자, 그래서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결론은 쉬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뭐 별다른 문제 해결 방식, 소거 방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단답형으로 쭉쭉쭉쭉 시간 세이브 엄청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했거나 약간의 망설임 때문에 뭐 한두 개 틀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보건직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결과에 상관없지는 않겠지만 상관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들 맨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거는 발전에 굉장히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마음 편안하게 갖고요.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설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